이민 정책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이 두 가지 이론과 더불어 각각의 이론과 유사한 이론들을 알아보겠으며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주의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용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톨레랑스라고 불리는 관용이며 관용이 바로 다문화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관용이 바탕이 되어야만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다양한 삶을 허용하고 권장한다. 국가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각 개인도 서로의 자유로운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타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수로 요구된다. 관용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다원주의가 뿌리내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질적인 문화가 사이좋게 공존하려면 서로 다른 상대방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당연히 논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용의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류 가능성입니다. 관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 즉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있어 소개합니다.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는 관용의 철학적 의미를 고안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과거의 탁월한 인물들을 일일이 살펴보니 오늘날 아무도 시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거나 찬양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들의 삶을 간접 경험해본 것이지요. 그들에게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더 큰 오류 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통첩 개임과 독재자 개임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역시 국어와 영어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실험자 한 명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데려가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드린 돈을 저 사람과 나눠 가지세요. 얼마를 줄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면 둘이 나눠 가지면 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10만 원을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는 쪽을 제안자, 받는 쪽을 응답자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응답자입니다. 응답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안자는 돈을 가질 수도 실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안자라면 응답자에게 얼마를 줄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돈은 나에게 있지만 사실상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상대인 응답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순수히 합리적 인간이라면 100원을 받는다 해도 이득이니만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지 않는 것보다는 10원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지점은 상대에게 최소한의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렇듯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게임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1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성립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기므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결과를 알아볼까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평균 4만 원을 줍니다. 내가 받은 돈이니 온전히 내 것으로 느껴지지만 응답자가 수긍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니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너무 적은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4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적어도 30% 이상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30% 미만을 제안받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의 평균은 대략 4만 원에 이르지만 응답자의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자가 수용하는 최저의 금액은 평균 2만 5천 원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5만 원을 요구한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만 원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 아예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1982년 심리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돈의 액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았으나 만 원이 걸렸든 100만 원이 걸렸든 나눠주는 돈의 비율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제프 하인리는 이 게임을 세계 15개 문화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해보았습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 비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무엇이 쟁점일까요? 바로 인간은 기존의 합리적 인간 모델인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건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기존 주류 경제학이 예측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상대에게 주고 그 상대는 특정 금액 이하는 거절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뭐 이것저것 그 언어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해놓은 거야. 처음에 언어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처음부터 이거를 사과를 했을 것이야. 언어에
자의성이 되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끼리 이거를 마이크라고 부르자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야. 그래서 그 토부 옆 고정관에다가 책상은 책상이다. 이런 사람이 책상을 사과라 부르고 사과라를 또 책상이라 부르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사과에서 일어나가지고 냉장고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차고 바구니를 들고 교도소로 갔대. 직장으로 간 건데 말을 싹 다 바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빅데피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 혼자 놀이하다가 원래 의미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말을 못하게 된 거야.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언어의 사회성을 다 까먹어버린 거야. 자의성에 대한 사회성.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용. 그거는 언어의 화용론이지. 그거 외에 언어의 기능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 근데 오늘 언어의 기능을 2개 할 것이야. 두 우리가 번째 오늘 언어의 공부할 기능이야. 학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동시에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베이컨은 신기관 1부에서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할 영국 4대 우상을 경험주의. 제시하고 2부에서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진화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상은 4가지로 나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입니다.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은 인간 본성과 각 개인의 내적 문제로 인한 우상이며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상입니다. 다음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시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나 실체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붙인 단어일 뿐이므로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서로 교역하며 관련을 짓는 시장에서 사물들에게 적합지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모양이라 시장의 우상이라 부른다.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교류는 언어를 이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우상은 언어에 의한 오류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발생하고 언어가 가지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관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는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를 언어가 사고에 폭력을 가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한 논쟁이나 일삼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예로 든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운, 최초의 동자, 행성천부, 불의 원소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동자는 부동의 동자를 일컫습니다. 이외에 이데아, 마녀, 유령, 영혼, 자유 등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가 실존하지 않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의미가 추가되어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컨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중요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언어 우위론입니다. 언어 우위론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또다시 언급하지만 테드 창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컨택트에서 언급된 사피아오프의 가설이 언어 우위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사피아오프의 가설은 백그라운드의 전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상대성이라고 조만간 해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하지는 않지만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존재가 사고에 깊이 파고들어 마치 실제처럼 자리 잡게 되는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역사에서 뼈저리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ading about this idea that if you immerse yourself into a foreign language that you can actually rewire your brain. Yeah, Sapir-Whorf hypothesis. The theory that it's the theory that the language you speak determines how you think, and Yeah, it affects how you see everything. It was. I'm curious. Are you dreaming in their language? 이게 언어의 상대성인 거야. 플라톤이 이거 기억나냐? 플라톤의 지배계급 옹호라고 해가지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로 사형당하는 걸 보고 나가지고 민주주의의 그 다수결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뒤에 말했던 게 철인 통치였어. 철인 통치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그 철인 통치를 보면은 세 계급이 있어. 황금 계급. 내가 말했다 그때 이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식으로 황금핏줄, 은핏줄, 구리핏줄. 요건 전부 다가 얼마나 이제 레테 강물을 많이 마셨고 안 마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내가 말했었고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의 뿌리가 되면서 반전체주의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다. 그러니까 이데아도 뭐가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거야. 현상계도 계급이 있다는 거야. 이데아는 계급이 없어. 이데아는 한 개뿐이야. 근데 현상계로 넘어오면은 흑수저, 은수저, 아이씨,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되면서 이데아로 넘어오면은 침대 이데아 하면은 그때부터 실용성이 중요한 거야. 실용성이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것은 이렇게 자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이 이상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이야. 그림이면은 그림의 침대 위에서 잔다고 푹신푹신하냐? 그림일 뿐인데 그 실용성 따진다면은 이데아 현상계도 뭐가 있다? 계급이 있다는 그 말 되는 거야. 그래서 허상이라고 여기 전부 다 이 189페이지 싹 다 있어. 동조효과는 올해 고3 EBS 교재에서 인지편향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테마입니다. 동조효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심리학 서적에 어디에나 줄 하나는 3개의 실험이 있습니다. 모두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요. 간략하게 3개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틀림 1구햄은 관위의 복종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MBC 서프라이즈라는 프로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험의 목적을 모른 채 참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칸막이 뒤에 있는 도우미가 문제를 틀릴 경우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지시받으며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물론 참여자 이외에는 모두 짜고 친 고스톱이죠. 칸막이 너머의 도우미가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지르는 연출된 소리를 참여자들이 듣게 됩니다. 실험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실험자가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자 참가자의 65%가 가할 수 있는 최고치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또한 이후 실험에서는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복종 비율이 10%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권위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실험을 그만두라고 명령할 경우 복종 비율이 0%로까지 떨어집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왜 전기 충격을 가했느냐는 질문에 지켜 서했다고 말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집단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실제로 검증한 것과 동시에 집단 상황에서는 책임감 분산 효과, 즉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방관자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히틀러의 부당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여 유태인 800만 명을 학살한 방관자 아이히만의 최후 변론이 떠오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뿐입니다. 밀그램의 실험은 냉전시대의 한가운데인 1960년대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소련과 정반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것으로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실험의 하나로 꼽힙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거듭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이론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최초의 경제학에서 시작하였으나 정치, 사회, 도덕 등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은 수능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제학과 심리학과 윤리학을 넘나들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 이론이 있지만 모든 이론의 한 가지 동일한 공통 목표는 동기란 바라는 행동을 유발하고 강화시켜 유지해 나가 유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입니다. 동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성취감과 같이 업무 자체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보상으로 인해 생기는 동기일 때 이를 내재적 동기라 하고 이때의 보상이 바로 내적인 본질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보상이나 기타 강제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활동 자체로 인해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내적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이 주어지거나 기타 강제적 요인, 이를테면 월급이나 학위를 따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 외적 요인을 말합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칭찬, 처벌 등의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동기가 돈이 되면 금전적 동기, 동기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처벌적 동기, 동기가 도덕적 보상이라면 도덕적 동기 등이 되는 것이며 이 모든 동기는 외적 동기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행위 자체에서 느끼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 즉 내적 동기로 보고 그 이외의 모든 동기는 외재적 동기, 즉 외적 동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재적으로 동기화되었다라고 하면 돈과 학위와 같은 외적인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다라고 하면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배울 것은 인센티브 중에서 처벌과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외재적 인센티브에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 자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긍정적 인센티브는 잘하면 보상을 주는 것이고 부정적 인센티브는 못하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인센티브의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이방 지각 벌금 실험이 있습니다. 놀이방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때 10분 이상 지각하면 벌금 $3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2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각하는 죄책감을 $3로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도덕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외국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는 무조건 총살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한 건 이외 모두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 역시 너무 작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도덕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역사적 제도가 노예제도라고 합니다. 노예제도는 결코 긍정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채찍질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노예들의 노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실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섬세한 작업에 상당히 취약함으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이는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인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은 극대화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노예제도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이 증명됩니다.
메이의 논리는 수많은 노예제도의 단점에 대한 논리 중 부정적 인센티브로 고찰한 논리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만성적으로 사용될 경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에디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테마이지만 쉽다고 생각할 때 허점이 찔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피해가면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모든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에디팅은 두 번째 단계로서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걸러 필요한 아이디어로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시청하겠습니다. For a while we thought time was money. By the time the money comes with it. Moving fast. Download all data. Uplink prog. Get some conference calls going. Sell allied signal. Buy Cypress minerals. Work the management plays. Plug into the news cycle. Get the wires raw. Not out on the noise. T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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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 Not out on the noise. 방금 본 영상은 신문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방법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두려움 없이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 집단 사고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원장님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마주했던 정의를 쭉 펼쳐 보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판단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획득해야 합니다. 즉, 질보다는 양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들을 창의적 집단 사고와 연결하겠습니다. 창의적이란 단어는 자유롭게, 자유로운, 좋은, 좋고 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자유롭게 모든 생각을 표현함을 언급하며 집단이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양, 많은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집단적 사고에서 얻을 수 있는 양적 풍부함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종합하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 도출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비이성적인 아이디어라도 거르지 말고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동안에는 옆집 아이의 의견도 수용하라. 앞집 할머니의 의견도 수용하라. 뒷집 할아버지의 의견도 수용하라. 누구의 의견이든 아무리 비이성적이라고 하든 일단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들어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삼가하며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획득해야 합니다. 망원경,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 역사상 많은 획기적 발명품은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아이디어에서 발상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밀 듀르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 학문에 비해 사회학은 신종 학문이므로 연구자료가 상대적으로 희귀합니다. 반면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므로 유명한 사회학 이론들은 접하는 대로 숙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공부 이후의 사회학은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듀에의 아비투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온갖 사회 불안 요소가 팽배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 콩트가 사회학이란 학문을 창시하여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시했다면 그 사회학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듀르켐입니다. 그 유명한 아노미 개념도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듀르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회학의 근간을 이룩했다는 점이겠지요. 그가 내린 사회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분명 자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아와 자유의 제한이나 구속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외부적 압박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 사실은 우리의 자아와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외부적 압박입니다. 예컨대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자아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사실에 문제가 생길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살도 종교적 갈등도 모두 사회적 문제입니다. 규범에 대한 네이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다. 일탈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것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사상, 규범으로부터 빠져갈 때이다. 최종적으로 원장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규범은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규칙이며 일탈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중세, 왕과 신이 중심이 되었던 왕권 신수 사회에서의 계급은 권력과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1789년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을 내세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왕권 신수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이므로 기존의 권력이 계급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계급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현대사회에서도 계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권력이 아닌 품격으로 말이죠.
현대판 계급은 품격이며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디에는 이를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아비투스를 계급, 계층, 품위, 품격으로 다양하게 이름 부르겠지만 이는 왕권 신수의 권력적 계급이 아닌 천부 인권에서의 계급, 즉 품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구조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학자로서 브루디에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자신이 속해 있던 프랑스 사회, 특히 계급 간 차별과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프랑스 사회에서, 즉 왜 민주화된 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계층 간의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되거나 재생산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해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화의 과정을 자신이 속한 계층과 집단의 규범과 가치와 신념체계를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 한마디로 동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별, 그것을 브루디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자본 가운데 특히 브루디에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문화 자본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보다 막걸리를 좋아하고 클래식보다 트로트를 좋아하고 미술관보다 시장이 더 즐거운가?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구별짓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에 따라 취향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계층 빈부의 격차가 이러한 취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비투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는 같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연대를 이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단 안에서 동일한 아비투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비투스 덕분에 연대하고 더욱더 뭉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 아비투스의 차이는 서로를 혐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집단 내에서는 동일성을 형성화하고 그리고 집단 간에는 배타성을 형성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르 브르디에는 우리에게 아비투스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아비투스는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계급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취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층인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도 있고, 사람이 속한 계층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층 간 갈등과 혐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경제적 불평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만 처방전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열어 그의 기여로 우리는 빈부 격차 외에도 정서와 취미의 격차들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디에가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썼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취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이다. 취향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며 타인에 의해 구분된다. 결정적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시기는 뇌 가소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함께 공부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정적 시기는 발달 심리학에 포함되지만 많은 부분 주류 심리학과 뇌신경학이 함께 연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신경학이 발달하면서 fMRI와 같은 장비를 통해 결정적 시기의 심리적 설명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중이지요. 뇌 가소성의 정의입니다. 일단 뇌세포가 죽은 경우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회복은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을 손상되지 않은 뇌세포가 대신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뇌세포가 있다. 따라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하여 그 기능을 다른 뇌세포에서 일부 대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한다. 뇌가소성은 뇌의 플라스틱한 성질을 말하며 신경가소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뇌세포는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을 손상되지 않은 뇌세포가 대체합니다. 뇌세포의 플라스틱한 성질로 인해 인류가 현재까지 가장 고등동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가소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한 뇌과학자의 말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사람의 두뇌와 같은 플라스틱 성질이 없는 한 인간 두뇌를 따라올 수는 없다. 플라스틱 성질을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소재로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상황일 것이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원숭이 한눈 가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험에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뇌가소성에서 언급했듯이 뇌세포는 출생 후부터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므로 세포가 죽으면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대신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포가 죽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
자극이 많으면 죽은 세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세포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시냅스에서 뉴런에 신호를 주고받는 돌기인 축삭돌기도 많아지며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죽은 세포는 부활하지 못하지만 죽은 세포가 있던 자리는 옆에 있는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기능을 대신합니다. 이제 뇌 가소성과 결정적 시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아기 원숭이이며 많은 시각적 경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숭이의 눈은 원숭이 뇌의 시각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 오른쪽 눈과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숭이의 왼쪽 눈을 안대로 가립니다. 그로 인해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단절됩니다. 더 이상 시각적 경험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왼쪽 눈 시각피질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여 죽은 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 눈 시각피질이 있던 자리는 영원히 황무지로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왼쪽 눈 시각피질 자리를 차지하여 기능을 대체합니다. 바로 뇌 가소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차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청각피질이 차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다른 감각들이 그 자리를 조금씩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차지한다고 해도 될 것이고 협력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황무지는 더 이상 황무지로 남아있지 않겠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안대를 제거합니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눈 아래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을 연결했던 시냅스가 단절된 것이지요. 원장님 표현으로 촉촉해야 할 시냅스가 말라비틀어져 버린 것이죠. 말라비틀어진 시냅스는 뉴런의 정보 전달을 위한 다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눈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또 한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이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지난 이후에 눈알 문제로 시력 상실을 경험한 원숭이이므로 시력 상실로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진 못하지만 이미 결정적 시기 동안 시냅스는 연결된 상태입니다. 결정적 모의고사가 지나기 전 시냅스가 단절된 원숭이의 눈알을 결정적 시기가 지난 후 눈알을 상실한 원숭이에게 이식해 주었더니 눈이 보입니다. 결국 우측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기 전 시냅스가 단절된 것이므로 눈과 시각피질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눈알은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기출된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교토의정서는 인류가 환경이라는 것으로 유엔에 있는 국가 내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정을 벌인 세계 최초 협정이야. 그때 뭘 다뤘냐면은 이거에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하자. 이때 한 게 뭐냐면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지구가 더울까? 아,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했냐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CO2 방출로 최초로 뭐 했다고? 인정이 이거로 뭔데? recognize 또는 acknowledge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CO2 석탄 석유 사용을 제한하자고 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이건데 2번이 제일 어려워. 근데 이 지문이 지금 2번은 물었어. 2번이 뭐냐면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한 거야. 앞을 봐봐. 얘가 삼성전자야, 난 토브야. 국가가 삼성전자한테 너는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그 양을 딱 정해준 거야. 너 핸드폰 만드는데 얼마 필요하냐? 1000 필요해요? 1000 딱 준 거야. 그리고 토브 나한테 뭐 1000을 딱 준 거야. 근데 환경 파괴할 일은 뭐가 있냐? 우리가 뭐 오염을 방출하냐? 뭐 하냐? 그러면은 내 1000을 얘한테 파는 거야. 거래해서. 하지만 그 양은 정해져 있는 거야. 1000 그 이상 안 되는 거야. 만약 얘가 1000 줬는데 1000까지도 부족해. 그럼 단 한 파기 사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살 수는 없어. 어쨌든 그 정해진 게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럼 나는 얘한테 팔아서 돈 벌고 등등등. 이게 후진국은 우리는 공업을 잘 안 하는데 농업 국가인데 그러면 그 양을 파는 거야, 선진국한테. 그러면 그 돈을 가질 수 있겠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건데 이 개도국은 의무 대상에 제외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딱 있는데 거기서 원래 모든 국가들이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개도국을 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개도국이 누구냐면 브릭스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겠지? 브릭스가 나라의 글자 이름이. 이 글자가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알면 돼. 자, 브릭스인데 밑에 모르는 브릭스라고. 자, 물어볼게. B 어느 나라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데 좀 덩어리가 큰 나라. B 브라질. R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나라. 러시아. 그럼 세 번째 I 인도, 인디아. C 차이나. S 네, 사우스 코리아 할 줄 알아. 대부분이 사우스 코리아. 아니 사우스 코리아 좀 남아공. 이 나라들이 반발한 거야. 이 지구 온난화를 지금까지 만든 나라가 누군데?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독일, 넷란드, 프랑스. 니네가 지금 환경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어쩌자고? 온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자고? 지금 장난치냐? 너무 심하지 않냐? 니네가 온난화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감축치를 같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2020년까지 대상에서 제외해 준 거야. 그리고 2020년부터 파리 협약에서
이제는 같이 하자. 오케이. 파리 해박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낮추는 거야. 근데 파리 해박은 딱 있어. 몇 도씨 혹시 아는 사람? 그때 파리 해박할 때 그때 에펠탑에다가 이게 써 있었어요. 지금보다 몇 도씨 이하로 낮추자? 따라할게. 2도씨. 그게 바로 무슨 해박? 파리 해박이야. 지금 파리 해박 중이야. 근데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탈퇴했지. 바이든이 다시 들어왔지. 가장 어려운 게 몇 번이라고? 2번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몇 번? 1번이야. CO2가 환경 파기의 주범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회의가 바로 뭐라고? 교토 협약인 거야. 이제 너희들 학교 가서 교토 협약 하면은 세 가지 다 말하면 끝내주는데 문제는 요거야. 배출량이 제대로 뭐 한 거라고? 거래할 수 있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걸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이 지문이 킬러였어 그때. 뭔지 알겠냐? 지금 무슨 협약이라고? 파리 협약이라고? 됐지? 몇 도씨? 2도씨. C.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초과가 배출하는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결과는 무엇인가? A. 그 다음에 교토협약은 탄소 배출권 거래든 어떤 원리에 기반한 것인가? 이거는 몰라. 혹시 외부 효과 했냐 우리? 혹시 펴봐봐. 121페이지 적혀있으면 뒤지는 거야. 나의 행위가 제3자에게 잠깐 옐로우 카드야 치즈.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 내 행동이 제3자에게 뭐 한다? 영향을 끼쳐서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난 말했고. 한 개 볼게. 너무 이건 답이 너무 명확하다. 이도시 뭐의 후속협약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냐? 개인들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할 의도도 없으며 방법도 모르므로 개인은 단지 사익만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국가의 공익이 창출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익 추구가 정당화됩니다. 국부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여 창출되므로 개인은 시장을 통해 맘껏 사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직장 가실 때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올게 라고 말하시는 아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개인은 국부, 즉 국가의 공익을 창출할 의도도 없으며 방법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위한 맛난 음식, 좋은 옷, 가족 여행을 위해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시면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에 의해 국부는 축적되고 국가의 공익은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이를 자유방임주의라고 일컫습니다. 겨울왕국의 엘사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내딛고 내버려두어 내버려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국가는 내 일에 참견 말고 꺼져버려. 프랑스어로 레제페어라고 하는데 가끔씩 레제페어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국가는 개인이 사익을 맘껏 추구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며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만 제거해주면 알아서 시장은 돌아갑니다.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국방과 치안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국가 내의 국민의 안전만 지켜준다면 개인들은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이를 야경 국가라고 합니다. 야경 국가의 네이버 정의입니다.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던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이다. 바로 여기서 향후 모든 경제학의 기준이 탄생됩니다.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개입의 유무입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고 안 하고가 경제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을 극대화시키려 합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눈에 보이므로 국가의 개입을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어록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저녁거리는 종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들의 이기심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기심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개인이 사익을 맘껏 추구하므로 이는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비심의 반대 개념을 이기심으로 표현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타인, 즉 고객을 위한 이타심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사익, 즉 이기심에서 유래합니다. 제빵업자가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고객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싸게 팔아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삼겹살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이 팔아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의 이기심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명의 경제학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스미스를 맹신하여온 국가와 세계가 사익 추구에 열을 올리던 중 사익을 추구함에도 공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스미스의 시장 경제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 실패는 스미스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사익을 추구했을 때 공익이 추구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급상승합니다. 분명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에 따르면 실업률은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제로는커녕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날로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젊은 나이에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권고합니다. 이로 인해 뉴딜 정책과 같은 국가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2차 대전 동안 정부 주도하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최전선에서 부녀자들은 군수공장에서 목숨 바친 대가로 경제는 대공황에서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통한 보이는 손의 힘으로 20대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자 경제학자들은 비로소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즉 정부 개입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경제는 국가 주도하에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여가 1969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비록 케인즈는 수상하지 못했으나 이후 케인즈를 신봉자로 구성된 케인즈 학파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출됩니다. 케인즈로 인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이후 많은 국가들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정부 주도하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므로 국가 개입의 정도가 심해질 때 제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로 변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던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국가 주도하에 두 번에 걸쳐 원유를 틀어막고 공급을 중단하자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또 한 차례 일제 오일파동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경제학자들은 또다시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를 시장 실패,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의 실패를 정부 실패로 부르며 백그라운드 이 권에서 실패 요인들을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위의 세 가지 일탈이론이 함께 작용하여 일탈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라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칸트와 디르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를 모르면 동영상 칸트 편을 먼저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철학사의 혁명가 칸트는 도덕 법칙을 통한 의무 개념을 언급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디르켐 역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 의무가 어디서 유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칸트에게 도덕적 의무의 원천은 출생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적 명령인 정엄명령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에 의해 주어진 명령이며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절대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르켐에게 있어 도덕적 의무의 원천은 규범, 즉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규칙인 사회적 제도와 관습입니다. 그 관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디르켐에게 있어 종교는 단 하나의 도덕 법칙의 원천이 아니라 수많은 규범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칸트에게 도덕 법칙은 전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법칙이지만 디르켐에게 있어 도덕 법칙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각 나라와 문명과 문화마다 모두 규범이 다르므로 도덕 법칙도 문화마다 다양하게 정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칸트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익혀두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 보르디우의 쇼펜하우어, 그리고 디르켐에 이르기까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콩트의 위치를 볼게. 1798이니까 당연히 프랑스 혁명 이후로 태어났는데 내가 영상 음악 혹시 넣어준 거 봤냐? One Day More 그 노래에서 가장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거든. 난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 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로 1848 2월 혁명, 나폴레옹 즉위, 그다음 파리 코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기 있는 거야. 6월 혁명이 있거든. 이게 레미제라블은 6월 혁명 때인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지. 아, 한 방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완전히 사회가 안정된 것이 아니었구나. 프랑스 혁명 그 뒤로 100년 동안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거야. 그 상태가 바로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노미 상태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통계를 만들어낸 거지. 공트가 말했지. 프랑스 혁명 이후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대. 매일매일 혁명이고 이거 터지면 재혁명이고 얘들이 일하면 또 재혁명이고 재혁명이고 100년 동안 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학이 프랑스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프랑스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르켐이 조용히 말하지. 아노미 상태라고 말했지. 이 하루도 조용할 수 없는 상태,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노미 상태이다. 프랑스 혁명만 블라블라블라 쭉 나오지. 이거는 영상 올라갈 때 혁명의 연속으로 100년 동안 갔기 때문에 프랑스 드로의 5단계 중에 사회 변동 산업화, 요거는 사탐 선생님께서 몽과 미국 이런 식으로. 자, 콩트를 볼게. 프랑스 혁명, 사회 변동 산업화, 요거는 사탐 선생님께서 EBS 해준 내용을 나 그대로 갖고 왔다 그냥. 그래서 사회 통합이 안 되었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왜 사회 통합이 안 되었지? 예측하지? 그때 그 다음 사람이 이때 사회학이 액티비즘이라고 해. 검증 사라졌어. 이 뭔지 알지?
가치가 포함된 거, 인간의 생각이 포함된 거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자연과학은 뭐다? 이게지. 몰가치성인 거야. 몰은 없는 거 뭔지 알지? 가치가 포함된 거, 인간의 생각이 포함된 거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자연과학은 뭐다? 이게지. 몰가치성인 거야. 몰은 없는 거잖아. 가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 가치가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돼. 가치라는 것을 없애자. 가치 중립성을 따지자는 거야. 중력이 무슨 가치가 있냐.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 데에서 가치 함축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회과학은 너희들은 가치 함축성이 있는 거잖아. 얘는 가치 중립성이고 가치 함축성이잖아. 얘들은 뭔데? 신념, 감정,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 너희들은 가치 함축성이잖아. 이렇게 본다면은 얘와 얘는 완전히 뭐하지? 다르지. 얘는 가치 중립, 얘는 가치 함축. 그래서 가치 중립과 함축이 비문하게 진짜 잘 나온다고. 근데 반대로 해가지고 가치 중립적 입장으로 사회과학이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거, 야 사회학이 무슨 가치니? 이거는 이거고 사회학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사회학은 가치 함축성이야. 얘는 가치 중립이고 가치 함축성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가 이제 사회과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자연상은 동일한데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